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1월 국회 여야 대치로 공전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모두 위기라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은 범죄 혐의자라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야당은 지도부가 이 대표 검찰 출석길에 동행하며 단일 대우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승자 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연초 전국을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 무인기 용산 침범 사태와 관련해 우리 측의 대응과 위기관리, 후속 조치에서 짚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행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민주당은 민생과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갖자고 거듭 국민의힘에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군사기밀이 유출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문을 연 1월 국회. 민주당은 민생, 안보, 경제 모두 비상시국인 상황. 무능한 정부 여당 대신 국회를 가동해 국민 삶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경제와 안보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 여당은 비상시국에 걸맞는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주력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월 국회는 민주당의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 이어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행사를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에 맞춰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 8월 1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도 정부를 상대로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갖자는 민주당과 무기 방어 체계 등 군사 기밀만 노출될 것이라는 국민의힘이 충돌했습니다. 긴급 현안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입니다. 더 이상 위기의 경제와 안보, 이 불안한 국민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보고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는 것은 군사기밀을 그대로 넘겨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긴급 현안 질문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동의를 구해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하겠다며 거듭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인기 맞대응 지시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조치는 온갖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소환길에 동행하며 단일 대우로 대응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공범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당대표가 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기업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야당 탄압이란 표현을 써가며 자신에 대한 검찰 소환을 우회 비판한 데 이어 현 정권의 실책을 부각했습니다.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민주당도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며 이번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자 정적 제거용 수사라고 규정하고
일부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내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랄하게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제고 정적 숙청을 하려는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범죄 혐의자, 피의자로 칭하며 검찰에 출석해 범죄 혐의에 대해 소상히 소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내일 이 대표와 동행하는 데 대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대표 측 강성 지지자들이 대거 법원에 집결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소환 현장이 대선 후보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열기로 가득할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이후인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윤심을 앞세운 김기현 의원은 오늘 본격 새몰이에 들어갔는데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은 여전히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윤상현 의원에 이어 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대선 윤 대통령과의 단일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임 등을 언급한 안 의원. 윤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윤심을 겨냥한 데 이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70석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 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총선 승리 맡겨주십시오. 압도적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안철수를 찍는 것은 승리를 찍는 것입니다. 차기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으로 안 의원과 공감대를 형성한 윤상현 의원은 축전을 보내며 안 의원과의 연대에 힘을 실었고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와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로 윤심을 선점한 김기현 의원은 오늘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캠프 개소식을 갖고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도 우리가 앞서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검증된 리더십으로 한번 내년 총선도 제가 한번 지휘해서 멋지게 압승을 할까 싶은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또 다른 당권 주자인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아직입니다. 당심 100%로 룰이 바뀌면서 당내 지지율 우위를 보이는 나 부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당권 판도가 출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나 부위원장이 꺼낸 출산 시 대출 탕감 정책으로 대통령실과 난기류를 형성하면서 나 부위원장의 고심도 깊어졌다는 해석입니다. 여전히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주 대구 일정을 소화하면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개헌 논의를 공론화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직 속 개헌 자문위를 출범시키고 전문가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김 의장은 개헌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히며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한 개헌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으로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개헌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김 의장은 승자 독식의 정치제도에선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소통해 개헌 돌풍을 만들자고 자문위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더욱 힘을 얻게 되면 정치권은 국민들 눈이 무서워서라도 더 이상 개헌을 미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든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부터 좀 이 문제를 논의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손발이 서로 맞아 떨어질 때 이럴 때 반드시 소기 성과를 내서 87년, 30년, 40년째 돼가는 이 체제를 한번 우리가 뛰어넘는
자문위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추천 인사 24명으로 구성됐는데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이끌어온 이상수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와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로 꼽히는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다양한 개헌 작업에 참여한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승자 독식구도 타파, 기득권 양당 체제 청산, 더 큰 다수를 창출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구축 등 국정 운영의 새로운 틀을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으로 이루겠다는 결의만으로 새로운 협치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첫 회의를 진행한 자문위는 3개 분과에서 분야별 헌법 개정을 논의하고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의 검은 돈이 언론 보도에 미친 영향을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대장동 의혹의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뇌물을 거는 특정 언론사에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와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연계됐다고 집중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장동 게이트는 부패한 지방 권력과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까지 가세한 우리 사회 부패 커넥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남북 교류 협력 재개 기반 조성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출범식에서 평화가 곧 안보라고 강조하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 진정한 미래를 개척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영공 침범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김병주 의원에게 북한 내통서를 제기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이제 본격 시작된 느낌입니다. 새 당대표 언제 선출되는 거죠? 네, 이제 오는 8일 국민의힘을 이끌어가 이제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네. 전당대회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다음 달 16일쯤 후보 등록을 받고요. 다음 달 22일쯤 컷오프를 통해서 이제 본선에 오를 후보로 4명을 압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이번에 좀 바뀌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했지만 이번에는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이제 당심이 당락을 좌우하게 된 건데 네.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당심을 잡기 위한 이 당권 주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2일쯤에 이제 그 다음 달 22일쯤에 컷오프를 통해서 한 4명 정도 남게 되고 3월 8일에 이제 당대표 선출 일정 이렇게 이제 지금 요약이 된다는 거죠. 네. 당대표 그 출마 선언도 이제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운면 공동체다. 윤 대통령 힘의 기대는 대표가 아닌 힘을 보태는 대표 윤임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윤심을 자처하고 있는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을 견제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로 국회 소통관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단일화를 선언한 장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 윤심 주자 마케팅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윤심이 곧 당심의 향방을 가를 바로미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 움직임도 같이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이제 유력 당권 주자 중 가장 먼저 이제 출사표를 던진 후보죠. 이제 김기현 의원인데 오늘 캠프 개소식을 했습니다. 네. 김 의원이 여의도의 이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이 대산 빌딩에 이제 캠프를 꾸렸는데요. 캠프 이름도 이기는 캠프입니다. 이철규, 배현진 등 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 등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은 물론 김영우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등 이 정치권 원로들도 대거 참석해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이 김장 연대를 형성한 장제원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윤심 논란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이제 한편 다른 당권 주자죠. 이 조경태 의원은 다음 주쯤 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번 전당대회 이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는 걸 이제 고려했을 때 이른바 이 친윤 당권 주자들에 비해 유 전 의원이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출마 여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도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나 부위원장 이 당대표 출마를 할지 말지 아직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 나 전 의원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이 아이를 낳으면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발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만류하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는 만큼 이 당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나 부위원장이 출마 결심을 쉽사리 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야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날이 바로 이제 내일로 다가왔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내일 10시 30분 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을 합니다. 네. 이 대표 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이런 개인 비리 의혹으로 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이제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이 두산건설, 네이버 등 이 기업들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청탁을 받고 이 대가로 성남FC에 182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겁니다. 이 제3자 뇌물죄, 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처벌하는 건데 이 부정한 청탁과 이 대가성 여부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이 대표의 내일 그 검찰 출석에는 당 지도부도 동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당 지도부뿐 아니라 이 의원들과 당직자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네. 이제 이른바 이 개딸을 비롯한 지지자 등도 이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 메시지 없이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소환 조사 이후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인 만큼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사법 리스크의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재명 대표 오는 12일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 검찰에 출두하고 이틀 후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군요. 네, 그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1월 9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명당 자리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앞 서여의도 일대는 선거 명당을 찾는 당권주자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한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 5560 이기는 캠프라는 슬로건 아래 캠프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당대표 후보인은 누구겠습니까? 네, 김기현 의원은 선거 캠프로 대산 빌딩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곳은 대표적인 여의도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데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곳에 캠프를 차려서 대선 재수 끝에 대권에 거머쥐었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2020년 7월 대산 빌딩에 전당대회 캠프를 꾸려서 당권을 차지했었습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해 대표 경선 당시 이곳을 선택했었고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합 빌딩과 함께 이곳에 대선 캠프를 차렸습니다. 굵직한 정치인들이 선거 캠프로 활용한 대산 빌딩, 일찌감치 둥지를 튼 김기현 의원,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당권 명당을 통해서 당권을 거머쥐겠다는 김 의원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비어있어서 계약을 했을 뿐이라면서 확대 해석의 선을 그었는데요. 이런가 하면 대산 빌딩 바로 옆에 있는 극동 VIP 빌딩엔 안철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나란히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곳은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캠프를 꾸려 당선되면서 선거 명당으로 자리매김한 곳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곳을 기점으로 삼아 10년 만에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이곳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안 의원과 윤 의원 캠프 사무실이 공교롭게도 같은 건물에 자리했다는 점에서 정가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윤상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윤 연대는 저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지향하는 게 똑같죠. 똑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안철수 대표는 수도권 선거 승리를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죠. 서로 경쟁적인 협력 관계다. 선거 명당 경쟁에 뛰어들지 않은 당권자도 있는데요. 바로 조경태 의원입니다. 별도로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세를 과시하는 과거의 구태 정치 문화를 버려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 캠프 명당 자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승리 기운도 행운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100% 이긴다 대 근자감입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때문에 두 분이 2022년에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막 싸우셨잖아요. 10억 있으세요? 집을 팔면 10억은 어떻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부터 막막하네요. 그러면 그 10억이 다 없으면 어떻게 그걸 다 마련해서 드려야 10억. 한 장관님 너무 많습니다. 김 의원은 청남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이죠. 이를 두고 소송에서 질 경우 10억 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드릴 거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면서 100%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 설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그중에서도 두 사람의 아슬아슬했던 직 배팅이 화제였죠.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 김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으로 결론이 난 상황인데요. 100% 소송을 이길 수 있다고 밝힌 김의겸 대변인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변인은 근거 없는 자신감의 출처가 궁금하다면서 검찰을 향해 호통을 치는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다운 행동이라면서 맹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설전에 이어 소송전에 돌입한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 의원의 말처럼 결과는 김 의원 승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1월 임시국회가 개막했지만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 쟁점인 이재명 방탄 등 1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애 의원입니다. 네, 내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검찰 출두 시 당 지도부와 동행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과 안보는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포토라인에선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적절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일 소환 조사에 조용히 응하고 당당히 소명하면 끝날 일이라고 거듭 말하고 싶습니다.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에 대한 내일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연루된 개인 비리 의혹에 관한 거죠. 민주당과는 단 1도 상관없는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도 한마디로 언어 도단이고요. 그런데 지금 예고한 것처럼 내일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의 소환 조사에 대거 동행한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 방탄당을 선포하는 거고 자행하는 것입니다. 국민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대표의 팬덤인 개딸도 현장에 집결해서 이재명 대표를 연호하며 방탄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이재명 사당 민주당의 총력 방탄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 오랜 역사를 가진 공당인 민주당이 당의 명운까지 거는 모양새는 우리 헌정사, 정당사의 비극입니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데 이재명 개인 비리 의혹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3년간 탈탈 털렸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제대로 된 수사가 전제됐을 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문재인 정권 친문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을 사실상 뭉갰다고 해야 옳습니다. 당시에 분당 경찰서가 3번의 출석 요청을 했지만 이재명 당시 지사는 거부했고 서면 조사로만 끝냈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서야 대선 후 지난해 5월에서야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고요. 네. 이에 따라서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죠. 따라서 제대로 수사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상 6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의혹 방탄에 나라 전체가 더 이상 정쟁으로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1월 임시국회 첫날이었는데요. 공전을 네네. 하고 말았습니다. 북한 무인기 공방과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높은데요. 1월 임시국회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떤 것들일까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전 당력을 소모하는 현재의 어이없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1월 임시국회의 순조로운 진행의 선결 조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단독 소집 요구를 강행한 1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죠. 우리 당은 줄곧 1월 임시국회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방탄을 우려해서 설 연휴가 끝나고 주요 내용과 기간을 정해서 임시국회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은 접고 1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충분한 여야 사전 협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죠. 2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필수적으로 개최돼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12월에 이어서 1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연 것은 이재명 대표 눈치만 살피면서 전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게다가 우리가 작년 8월 중순부터 국회가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이재명 방탄과 노웅래 의원 방탄만 했죠. 민생을 외면하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생과 직결된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법안이 민주당 반대로 폐기된 것이 단적인 예죠. 또한 정부가 출범한 후에 국정 과제와 대선 공약의 필수적인 민생 법안인 정부 발의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직 촉진 수당을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고 또 최근에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의 중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서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 정말 시급한 이 민생 법안이 있는데 이것이 통과 못 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선 불복에 가까운 행태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민생에는 시간만 보내는 침대 축구를, 이재명 방탄에는 신명난 삼바 축구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부울경 지역 여야 의원 40명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가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37명 중에서 9명만 찬성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칙적 찬성 입장을 이제 밝히셨는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의견과 또 앞으로 국민의힘 당내 논의 계획을 같이 묶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치 현실이 양극단의 진영 대결에 갇혀 국민 통합을 오히려 방해하는 현실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마냥 긍정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법률가인데요. 법을 공부할 때랑 또 현실 정치에 막상 들어와서 느낀 바도 좀 있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선거구가 지금보다 2~3배나 커져서 지역 주민과 유리되고 지역에 밀착된 의정활동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또 우려가 생기냐면 인기 영합에만 빠져서 민생을 외면한 그런 좀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국민 혈세가 지금보다 2~3배 더 들어가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하고 수도권과 지방은 물론 도시와 농촌 지역별로 개개 의원들의 입장 차이도 있어서 남마처럼 얽힌 문제들을 잘 풀어내야 됩니다. 민주당은 최근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선거구제 등 정치 혁신 아젠다를 먼저 국민의힘에 내준 데 대한 목리로 비치는 것도 사실이죠. 중대선거구제와 현행 소선거구제는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당리 당략이 아닌 국민만 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 계획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2월 안에 정계 특위에서 2개 복수안을 정리하고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300명 국회의원 모두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중심으로 200명 찬성하는 안을 만들어내면은 한 달이면 가능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현실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죠.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공직선거법상 개전 시한인 4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을 몇 개월의 시한을 촉박하게 못 박아서 될 일인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먼저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 차원에서 선거구제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세밀히 청취하고 장단점을 비롯해 여러 가지 고려 요소에 대한 면밀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선거구제 개혁 관련해 각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는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정책 의총을 열어서 최종적으로 당 전체의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비행금지 구역 안쪽의 일부 지역을
발부했던 거죠.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고 한데 군 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부터 입수한 것인지도 이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30분 연구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그 재주를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요?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책임을 지십시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태가 1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안보 위기를 빚은 원인은 무엇이고 또 북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사성 장군이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바로 그 질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이제 뒤늦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가능성을 이제 최초로 제기했던 분이 바로 이제 의원님이셨는데, 네. 뒤늦게 이제 인정을 하기 전에 북한과 그 내통서를 네, 그렇죠. 정부 여당에 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무인기의 용산 침투 사실 의원님 그 주장처럼 30분 동안만 그 정도만 이 항적 지도를 그리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방위가 열렸을 때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궤적을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쭉 왔다는 것을 서울 지도 위에다가. 근데 그 지도가 좀 적은 지도였어요. 그거 지도만 봐도 대충 그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를 거쳐서 이래 갔구나, 남산 가까이 갔구나라는 게 당장 보였고, 그 지도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 표시가 안 됐어요. 원래 그런 것들은 표시가 돼 왔어야죠. 비행 금지 구역이나 뭐 감시 구역이나 민간 항로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북한 무인기 이렇게 왔다 했는데 그게 안 걸려서 그때도 남산 일대면 비행 금지 구역 안에 들어가거든요. 저는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오래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방위에서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 같다. 어떤 했더니 장관은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었죠. 이상하대해서 국방위가 끝나고 와서 사무실에 와서 보좌진하고 그려봤죠. 그 밑에다 비행 금지 구역 반경 3.7km 원을 컴퓨터에 그래프해서 했더니 좀 물려서 들어가더라고요. 점을 연결을 했더니 뭐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송에도 사실 단정한 것은 아니고 그래 보니까 비행 금지 구역을 침입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전비태세 검열단에서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비태세 검열단에서 제대로 확인을 해서 대비책을 강구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마치 찔렸던 것 같아요. 그 아픈 부분이라서. 그랬더니 합참에서 극구 아니다라고 하면서 극기하는 이적행위다라고 해서 제가 의아했어요. 아니 국회의원의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인 가정을 제기하는데 통상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의 하나를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극구 부정을 해서 국방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좀 간접적인 압력을 넣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적 행위라고 얘기해도 저는 감수하고 그냥 대응을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실 비행 금지 구역을 이제 침범을 한 건데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대통령실 주변에 탐지 그리고 이제 방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무인기에 대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탐지 추격 시스템은 사실 군 자체는 좀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 주변에는 아주 촘촘히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그 무인기 사건이 저기 있어요. 파주에 무인기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청와대를 찍고 간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느껴서
우리 한국 기술로는 그걸 못 만들어서 이스라엘로부터 레이더를 들어오고 전파 차단기를 들어왔어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족해서 10세트 가까이 더 수입을 해서 촘촘히 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실 주변에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탐지 레이더와 네. 추락시킬 수 있는 전파 차단 장비들이 있어요. 용산으로 이전한 다음에도 지금 갖춰져 있다는 대다수가 말씀인 거죠? 이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전했는데 그 진지 위치들이 적절한지는 의문이에요. 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높은 지역에서 미사일 그 항공기 방어나 무인기 방어는 가장 높은 지역에 있으면 사방팔방 다 보이는데 네. 낮은 지역에 있으면 앞에 산이 가린다든가 건물이 가리면 안 되잖아요. 용산은 주변이 이미 빌딩 숲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지기는 이전을 했을 텐데 네, 그 그 탐지기가 위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는 예, 아직은 의문이죠.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되게 강력한 대응 같거든요. 이 네. 강경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그겁니다. 9.19 군사 합의는 우리 한국과 북한과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육상, 해상, 공중의 완충 지역을 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했다고 한 번만 더 도발하면은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하겠다 네네.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비유되냐면은 법이 있는데 범법자가 많이 생기면은 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 번만 더 범법자가 생기면 법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거와 비슷해요. 예, 그래서 9.19 군사 합의는 사실은 체결된 이후에 한 3년은 평화가 일상화가 됐고 이것은 대단한 안전판입니다. 북한은 지금 사실 해상 공중에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효력 정지를 시키면은 그런 안전판이 없어지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점점 맞대 네. 강대강으로 가고요. 예. 네,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은 이렇게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네. 국민들이. 그럼- 하지만 9.19 합의 체결 이후에 북한이 그 위반 사례가 네.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17번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이후에 15번이나 이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9.19 이 합의를 네. 이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의문을 품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9.19 군사 합의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전 협정할 때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군사 분계선 좌우측 2km의 비무장 지대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우발적 4km 내에는 비무장 지대가 있으니까 우발적인 충돌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때 공중과 해상에는 이런 비무장 지대를 못 둔 겁니다. 네. 그래서 NLL 서해안 NLL에서는 어땠습니까? 충돌이 수시로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중과 해상에 완충 지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그런 충돌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강대강으로 가다 보니까 또 북한이 이걸 위반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건 현실적으로 맞는 건데 그렇다고 이것을 효력 정지하면은 더 강대강으로 가고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는 안보가 무너질 기미만 보이면 경제가 바로 무너집니다. 왜냐? 투자자들이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판이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는데 계속 지키도록 요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에 군사적인 후속 대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네. 합동 드론 부대 창설,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생산, 그리고 그 지난주에 소형 무인기 대응 합동 방공 훈련까지 실시가 됐는데, 자, 이 후속 대책들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후속 대책이 아주 걱정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인기에 대한 방패와 창이 있다면은 방패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기가 공격했을 때 방어 시스템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우리 무인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어 시스템은 뭡니까? 레이더로 무인기를 보는 거하고 지상에서 대공하기, 전파를 차단하든가 대공하기로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급선무는 방패를 강화하는 거예요. 레이더를 보강하고 대공하기라든가 전파 차단기를 많이 하는 거죠. 드론은 북한 지역을 우리가 들어가서 정찰을 한다든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네. 지금 창이 부족해서 이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창은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요. 드론은 이미 우리가 20년 전부터 드론 부대를 만들었고 네. 지금은 수백 개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드론 부대를 뭐 합참에 창설한다. 이거는 지금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겠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3m 이하는 북한은 잡을 수가 없어요. 북한 레이더는 우리보다 더 부족하고 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3m 크기나 이하는 못 잡을 거예요. 이미 3m 정도의 무인기는 다 스텔스 무인기인데 북한이 못 보니까 네네. 무슨 스텔스 무인기를 잡는다 합니까? 지금 전투기도 스텔스가 되는 것은 F-35밖에 없잖아요. 아주 고가입니다. 지금은 창을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선무는 방패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레이더와 대공 시스템을 강화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2017년부터 약 한 5년 이상 드론 대응 훈련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20년 전부터 드론에 대한 이제 그 부대도 있고 현재 뭐 수백 개 부대가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또 나오는 이야기는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이게 좀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면서 훈련이 좀 느슨하게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또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실제 군대 시스템이나 네. 훈련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포병 출신인데 네. 포병은 적 포병 진지를 포탄을 쏘면은 포탄을 잡아서 포병 진지에 사격하는 대하력전 연습을 맨날 해요. 네. 그럼 적기 포병을 사격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훈련장에 포를 쏘고 그걸 탐지해서 하는 연습을 합니다. 무인기는 우리 무인기 연습기를 띄워서 레이더 관찰하고 요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북한의 9.19 군사합의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9.19 군사합의에서는 이번에 방어하는 시스템과 전혀 관계없어요. 9.19 군사합의에는 무인기가 어디까지 못 들어가고 이런 걸 규정해 놓은 것이지 네. 무인기를 탐지하는 레이더, 무인기를 요격하는 대공하기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GOP 라인에 무인기 탐지 레이더를 다 깔아도 되고 네. 요격 시스템을 다 갖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9.19군.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거죠. 물타기해서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9.19 네. 군사합의의 문제처럼 이렇게 하는 그렇군요. 건데 그걸 주장하시는 분은 9.19 군사합의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보낸 이란제 드론을 잘 격추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투기, 경공격기 그리고 헬기를 다 띄우고도 실패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사실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군대 작전도 사실 저는 고위 지휘관들한테 실망을 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무인기를 잡기 위해서 전투기와 또는 경공격기를 띄우는 건 말이 안 돼요. 거기에 무인기를 요격시킬 수 있는 무기 체계도 없어요. 그 미사일이라든가 하기들은 공중에서 폭발되는 게 아니고 지상에 주로 떨어지면은 피해가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투기나 헬기나 이런 게 뜨면 지상에서 화력으로 쏠 수 없잖아요.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뭡니까? 하나는 이제 지상에서 전파 차단 시스템이 있어요. 전파를 강하게 쏘면은 무인기가 전파로 움직이잖아요. 네. 또는 GPS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작동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그건 또 한계가 있어요. 전파를 쏘면은 이것이 멀리 못 가고 한 2, 3km밖에 못 가요. 더 이상 가는 거는 지대공하기, 지대공 무기로 쏘습니다. 지대공 무기는 공중에 헬기를 잡는 거기 때문에 공중에서 폭발을 해요.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으로 지금 군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접근법이 본질을 모르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아주 걱정이 심하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확전 각오 뭐 이런 이제 그 마음의 자세 뭐 이런 이제 태세를 강조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북한에 우리 무인기를 이제 보낸 게 정전협정 위반 또 논란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 먼저 도발을 했고 넘어왔고 했는데 똑같이 우리도 맞대응한 게 이게 그 정전협정 위반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네. 9.19 군사협정 위반이에요, 명확한. 네. 그리고 우리가 무인기를 다시 북쪽으로 보낸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네. 사실은. 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술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보냈으니까 무인기를 또 보냈잖아요. 네. 그런 대응 방법이 아주 졸렬하고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북한 무인기가 왔으면은 위기 관리 측면에 보거든요. 위기 관리의 개념은 학전이 되지 않게 억제한 가운데서 학전을 방지한 가운데서 조기에 종결을 해서 빨리 안정을 갖고 오는 겁니다. 빨리 무인기를 격추시키든 이렇게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또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작전이 2중, 3중으로 벌어지고 네. 집중이 안 되잖아요. 만약 조기 종결을 빨리 지으지 않으면은 이것이 오래 가면은 바로 국민들이 불안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번 무인기 사건에서도 당장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1시간 이착륙 못했지 않습니까? 만약 조기 종결 못하면 이게 5시간, 10시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경제, 우리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에 영향이 가고 관광에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조기 종결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래서 위기 관리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학전을 각오하고라도 네. 무인기를 보내라 하는 것은 학전 각오 이런 거는 군인들, 지휘관들은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대통령은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때 꼭 무인기를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북한의 의지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해서 시간의 여유를 갖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찌 알겠습니다. 네. 맞대응 성격으로 이제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알겠습니다. 작년 12월 23일 그리고 31일 새해 첫날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제 네. 연이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미 핵 공동 기획 연습에 대해서 네. 윤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네.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네. 일축을 이제 했는데요. 이게 좀 그 해프닝성으로 일단락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런 그 한미 간의 혼선이 어떤 걸 시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미 간에 네.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해 왔지만은 한미 간의 그 온도 차이가 많다. 개념 차이가 많다는 것을 보여줬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또 물으니까 노했잖아요. 의견이 전혀 다른 의견이 정상 간에 보이니까 빨리 진화를 해야 돼서 윤석열 우리 정부의 안보실하고 백악관의 안보실이 그거 뭐 이건 아니다 하고 진화는 했지만은 그 사실은 온도 차가 많이 난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한미 간에 협의한 것은 핵 전력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년 SCM에서 합의를 한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 핵 전력 속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핵 전력은 미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핵도 있지만은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략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동으로 하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했으면 최선이겠죠. 그렇지만 미국은 절대 자신이 갖고 있는 핵을 공동으로 기획해서 공동으로 연습한다. 이게 아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동 연습은 온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TTX라는 거는 합의해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타임 온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네. 이것은 한미 간에 모여서 한 30명이 이런 사무실에서 토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 정부에서도 계속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TTX를 지금 한미 간에 실무진에서 협의하는 것을 마치 핵 전력을 공동 연습한다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미국에서 노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조선일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겠구나 하는 얘기를 느꼈어요. 왜냐? 표현이 뒤에 보면은 핵 우상과 확장 억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구소련과 중국 옛날 과거의 중국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걸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핵 우상 개념이고 확장 억제 개념은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네. 미국과 한국이 맞춤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단어를 쓸 때는 대통령은 정제된 단어를 써서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지금 그 보수 진영에서는 핵 무장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그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을 한다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사실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주로 3가지를 해왔어요. 하나는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제일 급선무겠죠. 비핵화고 군사적으로는 2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삼축 개념, 우리의 삼축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다음 하나는 한미 관계에서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면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노력해 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삼축 개념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확장 억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또 이 2가지 노력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핵화 분야는 진보 정부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크게 따지면은 우리의 군사력을 높이는 대신에 적의 위협을 낮추면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잖아요. 근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우리의 힘을 키우고 한미의 힘을 같이 하는 거는 같이 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런데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은 진보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지역의 전쟁의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코리아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그럼 경제에 바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보 위기, 경제 위기가 같이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문제는 살얼음판 가듯이 지혜를 모으고 조심조심 가야 되는 겁니다. 말하기 쉽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 뭐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은 한반도가 위기로 치달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는 파워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 쟁점들 그리고 북도발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당분간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